이어서 우리 시상전개에서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도 나오죠. 시선은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자. 원경이라는 단어는 뭐니? 원경. 경치. 근은 가까울 근자예요. 가까운 경치. 자, 그래서 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요거 반대로 돼도 되겠지. 근경에서 원경으로 해도 가능해요. 그렇게 시상이 전개될 수도 있고,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경우 집중시키는 집약하는 효과도 있다. 시상의 집약 효과도 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경과 근경은요. 알겠지? 근경으로 딱 확대되는 느낌, 클로즈업 되는 느낌. 그때는 집약의 느낌도 있어요. 집약 앞에서 했었죠? 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화자의 물리적인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시선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막 어딜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쳐다만 보는 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어가서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이라는 단어에 요 상관이라는 단어를 처리하세요. 서로 상자예요. 서로 연관이 있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혹은 관련시키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수미는 뭘까? 숫자는 머리 숫자예요. 머리. 우리 보통 뭐 어디에 수석이다 라고 할 때 제일 1등을 수석이라고 하지. 수석이다 라고 할 때.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을걸? 학점 높아갖고.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다? 중학교 입학할 때도 우리 반에서 수석이었어. 반 1등으로 입학했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숫자가 나랑 되게 친해. 별로야? 재수없어? 알았어. 미자는요, 꼬리예요. 그때 그런 수라고. 수미는 뭐야? 머리와 꼬리. 근데 머리와 꼬리는 뭐야? 위와 아래. 시의 위와 아래를 한번 볼까? 밑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의 머리 쪽 부분과 뒤에 아래쪽 부분이 서로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럴 때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수미상관이라고 할 때는 요 쌍자가 두 개라는 의미예요. 두 개. 머리와 꼬리 두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다. 수미상관, 수미쌍관 오타 아니야. 똑같은 얘기야. 상응은요, 서로 상자. 응은요, 대응된다. 응답하다. 대응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 근데 요새는 수미상관으로 거의 이제 많이 쓰고요. 옛날 선생님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국어 선생님들 만나면은 이런 말로도 쓰시기도 해요. 아마 제 기준에서 아래 이제 젊으신 선생님들은 다 수미상관이라고 거의 통합되는 느낌. 자, 그러면 수미상관이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부터는 1번 구조적 안정감 중요합니다. 2번 내용의 강조. 내용이라는 거는 주제. 3번이 있어. 3번까지. 그리고 4번까지도 외워야 돼. 복습할 때 꼭 이런 거 써야 돼. 자, 3번은요. 운율 형성. 한 번 더 반복되니까. 4번은요. 여운 형성. 그래서 수미상관 딱 떠오르면서 수미상관이라는 전개 방식은 네 가지의 효과가 있어. 그 네 가지의 효과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구조적 안정감, 주제 강조, 내용 강조, 주제 강조, 운율 형성, 여운 형성.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요거 하나만 얘기해볼까? 내가 찬란한 슬픔에 보는 무슨 법으로 되게 유명한 표현이니? 표현법에서. 역설법이지? 역설법으로 상당히 유명한 표현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제 작품이 실려 있는 문학이 아마 광동고에서 2학년 때 처음에 배우는 시가 모란이 피기까지는이에요. 자, 넘어가서 선경후정 한번 해봅시다. 선경후정. 선자는 먼저 앞에는 경치를, 후 뒤에는 정서를. 앞에는 경치를, 뒤에는 정서를 얘기하는 전개 방식. 그래서 풍경을 그리듯 묘사한 후 먼저 풍경을 그리고 묘사, 이후 이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전개 방식. 자, 그래서 중요한 효과는요, 화자가 인식한 경물과 이로 인해 촉발된 정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거는 경치와 사물이겠지? 이런 것들, 자연물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경치를 봤느냐, 어떤 대상을 봤느냐. 자,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더 중요한 말. 자, 마지막. 시상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전환되는 방식. 자, 선경후정이다라는 말보다 이제는 이런 말로 많이 써요. 시상이 외부에서, 어디의 외부야? 집 바깥이야? 아니야, 집 바깥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안 보고 대상을 본단 말이야. 대상, 경치,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야. 내면을 바라본다 무슨 말이에요? 정서, 감정, 내 느낌. 그래서 시상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전환된다, 혹은 시상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어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경후정. 앞에서 했었지, 우리 이미지 할 때. 한번 다시 보고 올까? 이미지에서 했는지. 36페이지에서 했었나 한번 보자. 35페이지에서 있었네. 여기 감각적 이미지 35, 36. 감각적 이미지 할 때 제가 여기다 요렇게 썼었죠. 선경후정, 선경후정. 시상 전개 방식 선경후정.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뒤에 정서를 얘기한다. 그래서 선경후정의 방식이다라는 거. 자, 다시 돌아옵시다. 뒤로 돌아갈게요. 자, 선경후정이 아니고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먼저 선, 정서, 뒤후 경치. 자, 요렇게 쓰인 시가 김소월의 가는 길이 있네요. 김소월의 가는 길, 선정후경의 방식.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앞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이 단어 알아야 돼. 선경후정, 선정후경. 넘어갑시다. 기승전결. 자, 기승전결은 요 글자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4개 다. 이 글자 4가지 다 처리가 돼야 돼. 그러면은 4가지의 구조다 보니까 4단 구조고, 보통 사연으로 취해지는 형식. 아까 우리 264의 광야도 있었죠. 264의 광야도 사연의 구조로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단어씩 처리해보자. 기라는 단어는요, 일어날 기자예요. 기상, 이제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럼 일어나다라는 건 뭐예요? 시상이 일어나다라는 거니까 시상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기상, 시작. 이제 시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하거나 심화하는 과정을 승이라고 하는데, 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승계되다라는 단어 알아요? 이어나가다. 이어나가다의 승자예요. 이을승. 승리하다 아니에요. 이어나가다, 승계하다. 우리 후계자 승계 이런 단어 하잖아. 그치? 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이에요. 여기가 감정의 고조가 일어나야 돼요. 감정의 고조. 뭔가 감정이 빵 하고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러면서 마무리.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디가 중요한 부분일까? 기승전결에서 어디가 중요한 느낌이야? 결이 중요해? 맨 뒤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전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기승전결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조지훈의 민들레 거 기승전결 보시고 전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결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전의 이유를 얘기할게요. 혹시 전의 이유를 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전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결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 같은 경우는 다 결말에서 집약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시상전개, 요 기승전결은 좀 달라요. 요 기승전결이 쓰여진 요 조지훈의 민들레꽃에서 기승전결 부분 보면서 감정 표현이 더 좀 이렇게 좀 많이 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정 표현이 많이 된 부분을. 민들레꽃 한 송이를 보면서 감정 표현이 뭔가 강하게 된 부분. 민들레꽃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니? 민들레꽃을 보고 감정 표현한 부분 어디에서 나왔어?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그럼 감정의 고조가 일어난 전 부분에서 그 감정이 고조가 일어날 것이다. 자, 요 기승전결 구조는요, 잠깐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소설을 읽을 때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자, 소설에서도 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과정, 구조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그럴 때 우리 이 감정에 혹은 갈등에 그 높낮이는 발단에서는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전개, 위기 되면서 올라갔다가 절정에서 찍고 결말에서 내려오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발달은 우리가 기고요. 전개, 위기가 승이고요. 절정이 전이고요. 결말이 결이에요. 자, 소설도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로 우리는 쓰여 있거든요. 그 구조랑 유사한 거예요. 기승전결의 요 4단 구조랑 소설의 5단 구조이기지만 소설도 4단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기승전결의 구조로. 그래서 유사한 구조다라는 거.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니? 뭐 기승전, 뭐 복습. 아, 저 선생님은 맨날 복습만 강조해. 기승전, 뭐 기승전, 복습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뒤에를 많이 강조하는 느낌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근데 뒷부분 강조하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은 전혀 달라. 전이 중요해요, 전이. 기승전 문학 개념어. 문학 개념어 강조하는 선생님인데 아니야, 전이 중요해. 자, 밑에 가서 점층적 전개 갈게요. 자, 요 점층이라는 단어는요, 층을 이룬다. 층을 이루는 구조예요. 자, 김수영의 눈의 1년을 보면서 눈은 살아있다. 눈을 얘기했고요. 그 위층에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의 구조고요. 3층은요, 마당 위에 떨어진 눈 이라고 해서, 자, 눈을 반복시키면서 층을 이루면서 화자의 성서 시적 상황을 고조하는 거죠. 자, 요 정서 고조가 일어나면 좋습니다. 정서 고조. 시적 상황에서 점점 길게 쓰면서 눈을 반복시키면서
층도 이렇지만 정서를 고조시키는, 고조라는 건 올라가다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점층적 전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시상의 확산이랑 비슷하다고 했어. 근데 얘는 확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게 눈을 계속 반복시켜줄까. 같은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치? 같은 대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확산이라기보다는 좀 전개, 점층적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나중에 점층적 강조인데 요거 강조법으로도 들어가요. 점층법, 강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 강조법 안에 점층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조법 안에 점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강조법 다음 주쯤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와 있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거랑 달리 이제 점강적 전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점강이라는 강자가 강하다가 아니라 하강하다예요. 하강하다라는 건 점점 작아지는 거, 점점 작고 약한 것으로 변화하는 거, 하강하는 느낌이에요. 점강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면 지금 요런 개념으로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요런 구조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점, 층, 적과 점, 강, 적은 서로 반대의 느낌으로 잡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강할 거야. 근데 요거 두 개를 반대로 잡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 문학이론은 아직 통일된 안이 없어갖고요. 문법처럼 교과서에 실리는 게 좀 선생님들마다 해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층법을 만약에 이렇게 반대 대립으로 잡으면요. 대립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한 이론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층법 안에 점강법이 있는 걸로. 자, 그러면 요 점강법 안에 있는 이 친구는, 자, 점강법 안에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해도 괜찮아?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자, 요 이유를 얘기할게요. 자, 점층은요, 아까 층만 이루면 되죠. 점강은요, 하강하면 되죠. 얘는 서로 대립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층은 층만 이루면 돼, 하강, 충을 이루면서 떨어지면 돼. 그러면은 점층과 점강은 이렇게 포함관계로 볼 여지도 있다라는 거지. 층을 이루다 하강의 느낌이라면 서로 대립은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포함관계로 본다면 점강법과 점층법은 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점강법이 쓰인 곳에다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앞부분으로 설명하신 만약에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집합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점층법, 점강법이 쓰이면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은 확인해보는 절차. 선생님들마다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 의견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그럼 정답이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다 공부해 놓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열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어. 여기서 어느 거리가 있었어, 마을이 있었어, 지붕 밑이 있었어. 그래서 열거의 느낌도 나죠. 열거법의 느낌도 나요. 나열하는 거. 근데 여기 한 번만 읽어볼까? 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었던 것을 편지를 써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너 어느 거리에 있니? 어느 마을에 있니? 어느 지붕 밑에 있니? 결국 너는 내 마음속에만 있니? 점점 모르니까 점점 사이즈가 다 줄어들고 있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열거보다는 열거라는 건 여러 대상들을 동일한 위계로 나열하는 건데 열거의 느낌이 들지만 여기서는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느낌으로 좀 더 읽어주셔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그 비슷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지금은 또 목표이기도 해요. 자, 먼저 대립적 전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대립적 전개를 설명하는 게
앞에서 했던 것들 다 여기서 종합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미지, 태도가 반대됩니다. 다 앞에서 배웠던 거지. 시의 내용, 화자의 정서 태도, 이미지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시가 전개될 때, 그래서 대립적 전개로 시가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두 대상의 의미, 이미지, 태도를 부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립적 전개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이미지의 대비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시어의 대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대비.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는 대립적 전개가 된다. 시어의 이미지의 대비를 찾아준 다음에 의미의 대비를 생각해보고 대립적 전개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는 요시, 우리가 물이 되어 라는 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우리가 물이 되면 어떤 이미지래? 좋대. 어느 집에선 늘 좋아하지 않으리야 라고 하면서 서리법 쓰면서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지. 그럼 여기는 긍정적 이미지가 잡히잖아. 그치? 자, 감탄사까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좋을 거야. 자, 여기서 샥샥 표시는 무슨 표시라고? 연구분이라고. 연구분. 이렇게 흐르면 좋을 거야. 그러나가 나왔다. 얘들 앞에서 배웠던 거 우리 여기서 써먹자. 이거는 뭐예요? 시의 상황이 전환된 거지. 그치? 시상의 전환.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뭘로 만나려고 한대? 불로 만나려고 한대. 선생님, 물과 불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이 되네요. 그쵸? 시어의 의미 대비가 되죠. 근데 이 불은 벌써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만리밖에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자. 그러니까 불이 지나야 돼. 불은 우리한테 안 좋은 속성인 거죠. 물로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은 이미지네, 여전히. 그쵸? 그럼 뭐와 뭐의 대립이 일어나요? 물과 불의 대립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 아주 깨끗한 하늘로 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긍정의 이미지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과 불의 의미를 우리 한번 투영시켜보자. 이때 시대적 배경은 언제 쓰였냐면요. 남북 분담의 사이에서, 남북 분단의 이런 상황 처지에서 이 시가 쓰였다라고 한번 넣어볼까? 자, 그럼 물이 되어서 만난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로 볼 수 있니? 통일 또는 화합. 불은요, 갈등, 전쟁. 자, 이런 이미지가 잡히죠. 이런 의미가 잡히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 시어가 되는 거예요. 물과 불에 이런 상징적 시어가 있는 우리가 물이 되어 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 거지. 시상의 전환도 있고. 그러면 자, 물과 불은 서로 대립된 존재니까 대립적 전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지. 이미지 찾아보자. 이미지. 이 시에서도 이미지 있니? 우르르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도 하긴 하지만 음성 상징어. 비 오는 소리, 청각적 의미.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청각적 심상을 주면서 조금 더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죠. 저물녘에는 해가 지는 하강의 이미지도 있고 시간적 배경이 잡히죠. 자, 적신대. 죽은 나무에 뿌리를 적신대. 적시는 거 어떻게 느낄 거야? 촉각의 느낌이지? 닿는데 이것도 촉각의 느낌이지? 불타는 것들 수시대 벌써 수시대에서 불탔대 소멸의 이미지죠. 만리밖에 기다리는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자 푸시
이거 무슨 소리? 불이 꺼지는 음성상징어. 불이 꺼지는 소리. 이렇게 꺼지잖아.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시각적인 느낌이네. 하늘인데 시각적인 느낌으로 아주 맑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이네요. 자, 이미지 잡고 시의 의미 생각해 보니까 시가 와 이런 시구나 이런 의미들이 좀 생각이 나죠. 그러면은 시가 점점 독해가 돼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근데 공부를 반대로 한다고. 예를 들어서 자, 물 줄 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밑줄. 자, 물은 통일, 화하. 이렇게 밑줄 치고 먼저 공부한다고. 그거는 언제나 내신할 때. 내신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내신을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까먹는다고요. 내신할 때 그것도 막 2주 전, 3주 전이 아니라 그거 하루 전에 그렇게 해야 돼. 하루 전에 공부가 안 된 시가 있으면 물 밑줄, 불 밑줄, 서로 대리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야 돼. 어쩔 수 없지. 하루 전인데, 시험 하루 전인데. 근데 지금은 시험 하루 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시를 독해해 나가는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부했을 때,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했을 때는요, 당장은 통하지만 말이 조금 바뀌어 나오잖아요. 의미를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외우잖아요. 그럼 조금 변형된 문제에서는 여지없이 깨져나가고요. 두 번째, 보기 문제에서 다 나가. 시를 서로 비교했을 때, 혹은 선택지 1, 2, 3, 4, 5에 외부시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다 깨져서 나간단 말이야. 어렵다. 시 진짜 어렵네. 나 국어 못하나 봐.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국어랑 이제 안녕, 잘 가. 나 이제 너랑 안 만나 봐. 짤잼, 바이바이 이러면서 사요나라. 국어랑 멀어진단 말이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정말 쉬워요. 국어는. 여러분들이 순서만 잘 지켜서 독해를 해준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도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운율 얘기하면서 점점 이제 표현법까지 같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학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